긴급 상황입니다. 미국 억만장자들이 극비리에 한국으로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조차 여의도, 부산, 용산에 럭셔리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만 무려 15,000명의 미국 부자들이 조용히 한국행을 택했습니다. 미국도 파악하지 못한 이 충격적인 부자들의 대탈출,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맨해튼에서 15년간 최상위 부동산을 중개해온 사바나 워커입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가와 센트럴파크 사이, 이 황금 지대에서 억만장자들의 집을 찾아주는 일을 해왔죠. 그런데 올해 봄, 제 커리어에서 가장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스 워커, 계약 취소합니다. 나 한국 간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한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헤지펀드 CEO인 로버트 첸은 30억 달러짜리 펜트하우스 계약을 하루 앞두고 있었거든요. 5년을 기다려서 나온 물건이었고 수수료만 9천만 달러였습니다. 로버트, 무슨 소리예요? 내일이 계약인데. 서울에 집 계약했어. 다음 달에 출국한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30억 달러 펜트하우스를 포기하고 서울로? 그것도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골드만삭스 임원인 알렉산드라 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바나, 나도 한국 가. 어퍼 이스트 사이드 아파트 내놔줘. 뭐라고요? 알렉스, 당신도? 응. 서울에 핀테크 회사 차렸어. 여기선 불가능한 일이야. 하루에 2명. 그것도 제 최고 고객들이 똑같이 한국행을 선언한 겁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상황은 더욱 기묘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MD 출신 제이슨 파크, 맨해튼 5번가 복층 아파트 매각. 구글 부사장 출신 사라 김, 트라이베카 로프트 처분. 애플 시니어 엔지니어 라일라 샤, 첼시 타운하우스 급매. 일주일 만에 5건. 모두 연봉 50만 달러 이상의 엘리트들이었고 목적지는 하나같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15년 경력 중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중국 부자들이 뉴욕 부동산을 싹쓸이한 적은 있었죠. 러시아 올리가르이들이 맨해튼을 접수한 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미국 엘리트들이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 냄새를 맡았죠. 이들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한다면, 제가 중개한다면 커미션이 얼마일까? 사무실로 돌아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가, 환율, 중개 수수료.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 건당 최소 5만 달러.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그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JP모건 투자은행 부문 헤드 마커스 웡이었습니다. 사바나, 시간 있어? 상담 좀 하고 싶은데. 물론이죠, 마커스. 새 집 찾으시나요? 아니, 반대야. 지금 집 팔고 싶어. 또 한 명. 이번엔 센트럴파크 뷰가 있는 15억 달러 아파트였습니다. 설마 한국 가시는 건 아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빙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트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도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지난 한 달간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놓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의 문의 증가, 서울 관련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급매라는 단어의 빈도.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도대체 서울에 뭐가 있기에 뉴욕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비즈니스석이었죠. 왜냐하면 저도 비즈니스를 하러 가는 거니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말이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스티븐 리였습니다. 사바나, 나도 한국 간다. 거기서 보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한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리서치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인가? 제 사무실은 정보 수집의 전쟁터가 되었죠. 먼저 월스트리트 내부 소식통들을 접촉했습니다. JP모건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벤자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벤, 요즘 한국 관련해서 무슨 일 있어? 사바나, 갑자기 왜? 그냥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우리 고객들이 계속 한국 간다고 하거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눈치챘구나. 사실 우리 회사도 난리야. 지난달에만 시니어 10명이 사표 냈어. 다 한국 핀테크 회사로 간대. 뭐, 10명이나? 응. 그것도 보너스 시즌 직전에. 미쳤지? 보너스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보너스는 종교나 다름없거든요. 도대체 한국 핀테크가 뭐길래? K 파이낸스 테크놀로지. 줄여서 K 핀테크. 규제가 적고 정부 지원이 엄청나대. 실리콘밸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다음은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스탠포드 동문이자 구글 프로덕트 매니저인 제시카와 통화했습니다. 제시, 혹시 한국 테크씬에 대해 아는 거 있어? 한국, 요즘 완전 핫하지. 우리 팀에서도 3명이 서울로 갔어. 정말? 구글을 떠나서? 응.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곳.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래. 근데 더 재밌대. 더 재밌다. 실리콘밸리보다? 뭐가 다른데? 일단 속도. 여기서 1년 걸릴 프로젝트를 거기선 3개월에 끝낸대. 규제도 적고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고. 그리고 24시간 도시래. 새벽 3시에도 미팅하고 코딩하고. 미친 에너지지.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 17층 전체가 텅 비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계 직원들이 대거 이직하면서 생긴 현상이었죠. 저는 급히 맨해튼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32번가의 한 카페에서 정보를 수집하기로 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전 모건 스탠리 디렉터 다니엘 조였습니다. 다니엘,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응. 다음 주 출국이야. 20년 커리어를 버리고 미쳤어. 다니엘이 웃었습니다. 사바나, 넌 아직 모르는구나. 한국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그는 태블릿을 꺼내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GDP 성장률, 스타트업 투자 규모, 유니콘 기업 증가율. 숫자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봐. 작년 한국 핀테크 투자 규모가 100억 달러야. 인구 대비로 따지면 미국보다 많아. 그래도 언어는, 문화는 영어 잘 통해. 국제학교도 많고. 오히려 아이들 교육에는 더 좋아.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블룸버그의 셀리, 시티은행의 마이클, 그리고 제 경쟁자인 부동산 에이전트 로라까지. 사바나? 로라? 너도 여기 왜? 서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한국 시장을 선점하려는 욕심. 그래서 언제 가? 로라가 물었습니다. 내일. 나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한국 부동산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누가 미국 엘리트들의 한국 정착을 도울 것인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명함 500장, 그리고 야망.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죠.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인스타그램을 켰습니다. 놀랍게도 피드가 온통 서울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산타워, 한강, 강남 스카이라인. 그리고 해시태그들. 샵 서울라이프, 샵 K드림, 샵 뉴코리안 아메리칸. 댓글들을 읽어봤습니다. 뉴욕 떠난 지 3개월. 후회 없음. 서울 최고. 더 이상 맨해튼 그립지 않아. 여기가 진짜 기회의 땅. 그 중 한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급구. 영어 가능자. 연봉 협상 가능. 바로 DM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죠. 혹시 사바나 워커?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애플 임원 제임스 박이었죠. 맞아요. 내일 서울 갑니다. 퍼펙트. 공항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많아요. 운명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돈이 저를 부르는 거겠죠.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기다리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인상은 와, 이게 공항이야? 였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조물, 자연광이 쏟아지는 천장,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 JFK나 라과디아와는 차원이 달랐죠.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바나? 돌아보니 전 구글 부사장 마가렛 천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인물이죠.
마가렛, 어떡해. 나도 방금 도착했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지. 구글은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만뒀어. 20년 만에. 이제 내 회사 할 거야. 서울에서.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5분도 안 걸렸죠. 미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데 제임스 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바나, 환영해요. 차 준비해뒀어요. 공항에서 나가는 길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무진 버스, 공항철도, 택시. 모든 교통수단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이게 다 실시간으로 연동돼요. 앱으로 다 확인 가능하고. 제임스가 설명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죠? 네. 근데 벌써 놀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서울 보면 더 놀랄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뉴욕과는 다른 종류의 웅장함이었죠. 저 아파트들 가격이 얼마예요? 강남 기준으로 30억에서 50억 원. 달러로 250만에서 400만 정도? 뉴욕보다 저렴했습니다. 훨씬. 근데 왜 다들 한국 오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제임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유요. 자유? 미국에서는 나이 40 넘으면 끝이잖아요. 특히 테크 업계는. 근데 여기선 달라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실력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신호등에 멈춰섰을 때 옆차를 봤습니다. 벤츠 S클래스. 운전자는 젊어 보이는 한국인이었죠. 저 사람 몇 살로 보여요? 20대 후반? 아니요. 40대 중반이에요. 유니콘 스타트업 대표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나요? 하하. 그럴지도요. 스트레스가 적어서 그런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도시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숨이 막혔죠. 와, 인상적이죠?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테헤랄로의 빌딩 숲은 미드타운 맨해튼을 연상시켰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더 새롭고 더 깨끗하고 더 미래적이었죠. 여기가 한국의 월스트리트예요. 모든 금융회사가 다 여기 있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쉬려는데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같이 할래요? 미국인 커뮤니티 모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하죠. 매주 목요일 저녁. 오늘이 딱 목요일이네요. 그렇게 해서 저는 도착 첫날부터 서울의 미국인 사회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프라이빗 클럽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영어 소리가 가득했죠. 그런데 분위기가 뉴욕의 네트워킹 파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사람들 표정 봐요. 제임스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다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죠. 월스트리트에서 늘 보던 그 피곤하고 날카로운 표정이 없었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3개월 만에 변했어요.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요? 알렉산드라 이었습니다. 제 고객이었던. 알렉스, 진짜 여기 있었네요. 사바나? 결국 왔구나.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뉴욕에서 늘 정장만 입던 그녀가 캐주얼한 차림에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어때요? 후회 안 해요? 후회? 농담이지?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믿기 어려웠습니다. 골드만삭스 임원 자리를 버린 걸 최고의 결정이라니. 하지만 그날 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왔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지 않는지. 다음날 아침 저는 테헤랄로를 본격적으로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가이드를 자처했죠. 여기가 한국 금융의 중심지예요. 저 빌딩 보이죠? 미래의 새타워. 그 옆은 삼성증권. 그리고 쭉 늘어선 금융회사 빌딩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월스트리트처럼 오래되고 위압적인 느낌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개방적이었죠. 1층이 다 카페네요. 맞아요. 한국 특유의 문화죠. 비즈니스 미팅을 카페에서 많이 해요. 우리는 미래의 새 빌딩 1층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영어 대화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저 사람들 다 미국인인가요? 반 정도는 그래요. 나머지는 한국인인데 영어로 미팅하는 거고. 그때 익숙한 얼굴이 지나갔습니다. 전 모건 스탠리 MD 알렉산더 최였죠. 알렉스. 오, 사바나? 여기서 만나네. 그는 한국인 2명과 함께였습니다. 소개할게요. 여기는 김 대표님, 박 이사님. 제가 합류한 K인베스트먼트 팀이에요. 악수를 나누는데 한국인들의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억양까지도. 반갑습니다. 혹시 뉴욕에서 오셨나요? 네, 어제 도착했어요. 아, 그럼 적응하시느라 바쁘시겠네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았는데 타이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글로벌 전략 본부장. 한국 회사가 이렇게 글로벌화되어 있다니.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여기 사람들 일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플렉서블해요. 중요한 건 성과죠.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사무실이었죠. 사바나, 큰일이야.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 한국 부동산 알아본대. 마이클 블룸버그까지. 이건 정말 큰 물결이 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전화를 끊고 제임스를 봤습니다. 일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좋은 징조예요. 사무실 구하셔야겠는데. 그의 제안으로 우리는 강남의 공유 오피스들을 둘러봤습니다. 위워크보다 훨씬 세련된 공간들이었죠. 월 200만 원이면 프라이빗 오피스 쓸 수 있어요. 달러로 1,500불 정도? 맨해튼의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였죠. 놀랍게도 영어 전담 직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 등록은 하루면 됩니다. 서류만 준비되면요. 하루요? 미국에서는 몇 주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오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제안했습니다. 저녁 시간인데 진짜 한국을 보여드릴게요. 그가 데려간 곳은 강남역 근처의 포차였습니다. 길거리에 테이블을 펴놓고 먹는 곳이었죠. 여기서 뭘 먹어요? 뭐든지요. 근데 분위기가 중요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편하게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위계 질서나 격식 없이.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죠. 네. 상사랑 이렇게 편하게. 그때 옆 테이블에서 영어가 들렸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섞여 있는 그룹이었죠. 저 사람들도 금융권인가요? 아니요. 저기는 스타트업 사람들이에요. 판교에서 온 것 같네요. 대화를 엿들으니 인공지능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수준 높은. 한국 스타트업 수준이 이 정도예요? 네. 어떤 분야는 실리콘밸리보다 앞서요. 특히 실용화 속도는. 밤 10시가 넘어서도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카페들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사람들은 일하고 있었죠. 24시간 도시라더니 진짜네요. 맞아요. 뉴욕이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이 진짜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금융허브가 태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중개 사무소를 여는 게 아니라 미국 엘리트들을 위한 토털 정착 서비스를 만들기로. 부동산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고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로버트 첸이었죠. 제가 뉴욕에서 놓친 그 30억 달러 펜트하우스의 주인공. 사바나, 강남의 사무실 겸 집 구해줘. 예산은 20억 원 정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 게임의 룰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로버트 첸의 의뢰를 받은 다음 날, 저는 부동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의 요청이 들어왔죠. 강남 말고 성수동도 보고 싶어. 성수동이요? 응. 요즘 핫하다고 들었어. 한국의 브루클린이래. 성수동.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임스에게 물어보니 웃더군요. 아, 거기 진짜 대박이에요. 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내리자 확실히 강남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오래된 공장 건물들, 좁은 골목길, 그런데 여기 뭐예요?
낡은 공장 건물이 세련된 카페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대림창고라는 간판이 보였죠. 원래 정미소였대요. 지금은 갤러리 카페죠. 들어가 보니 놀라웠습니다. 높은 천장, 콘크리트 벽,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완전히 브루클린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 사람들 다 외국인이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양인이었죠. 그것도 젊은 사람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리즈 B 펀딩 마감했어. 응, 5천만 달러.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진출이야. 개발자 더 뽑아야 하는데. 스타트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규모의. 커피를 주문하면서 바리스타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원래 외국인이 많아요? 네, 요즘 엄청 늘었어요. 특히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왜 하필 성수동에? 저희도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일하기 좋대요. 조용하고 카페 많고 집값도 강남보다 저렴하고.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풍경이었죠. 자동차 정비소 옆에 미슐랭 레스토랑, 인쇄소 옆에 부티크 호텔. 올드와 뉴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큰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뭐예요? 정부에서 만든 스타트업 지원 센터예요. 외국인 창업자들도 많이 입주해 있죠. 들어가 봤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영어가 기본 언어였죠. 안내 데스크 직원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견학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외국인 창업자 프로그램 설명도 해드릴까요? 팸플릿을 받아보니 놀라웠습니다. 창업 비자, 무료 사무실, 멘토링, 심지어 초기 투자금까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지원이었죠. 투어를 하다가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 브라이언 김이었죠. 브라이언? 여기서 뭐 해? 사바나? 하하, 나 여기서 창업했어. 뭐, 페이스북 그만뒀어? 응, 6개월 전에. 여기서 AI 스타트업 하고 있어. 그의 사무실을 구경했습니다. 20명 정도의 팀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절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팀 구성이 정말 글로벌하네? 응. 미국인 5명, 인도인 3명, 중국인 2명, 나머지는 한국인. 완전 유엔이지? 어떻게 모았어? 여기가 핫해. 실리콘밸리 개발자들도 오고 싶어 해. 특히 주니어들은. 왜? 기회가 많아. 실리콘밸리는 이미 포화 상태잖아. 여기는 아직 성장 중이고.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다르고. 근데 와보니까 오히려 장점이더라. 어떤 점이? 일단 정부 지원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한국 개발자들 진짜 미친 듯이 일해. 좋은 의미로. 미국 개발자들은 우리가 워라밸 찾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만들고 있더라고. 식사 후 그가 데려간 곳은 성수 디지털 단지였습니다. 최근에 조성된 테크 기업 집적 단지였죠. 여기 봐. 네이버, 카카오 자회사들 다 있어. 그리고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뭐예요? 아마존 코리아 AI 연구소. 작년에 들어왔어. 아마존까지?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지를 둘러보니 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보였습니다. 구글 엑셀러레이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센터, 심지어 테슬라 연구소까지. 이게 다 최근 2년 사이에 생긴 거예요? 응. 한국 정부가 디지털 뉴딜인가 뭔가 하면서 엄청 투자했대. 오후에는 성수동의 주거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역시나 독특했죠. 오래된 다세대 주택 사이에 모던한 타운하우스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 부동산을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이 영어를 잘하셔서 놀랐죠. 요즘 외국인 문의가 많아서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많이 오나요? 하루에 3팀은 와요. 다 IT 쪽 사람들. 매물을 보니 가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강남의 60% 수준. 3룸 아파트가 8억이면 달러로 60만 불 정도네요. 맞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죠. 게다가 여기서 강남까지 20분이에요. 저녁 무렵 성수동의 진짜 매력을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거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죠. 수제 맥주집, 와인바, 각국 레스토랑들이 불을 밝혔습니다.
한 루프탑 바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죠. 해가 지면서 도시는 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뉴욕이잖아요. 아니에요. 뉴욕보다 나아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백인 남성이었죠. 실례지만, 아, 저도 미국에서 왔어요. 오스틴에서, 여기서 스타트업 하고 있어요. 또 한 명의 미국인 창업자였습니다. 어때요? 만족해요? 최고예요. 오스틴도 좋았지만 여기가 더 다이나믹해요. 뭔가 일이 진짜 벌어지는 느낌?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성수동은 단순히 한국의 브루클린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브루클린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공간이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 엘리트들이 찾는 곳이라고. 일과 삶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미래형 도시의 모습이라고. 성수동 투어를 마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의 고객 중 한 명인 제니퍼 황이었죠. 월가 펀드 매니저인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사바나, 한국 국제학교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국제학교요? 아이들도 데려오실 건가요? 응. 근데 교육이 걱정돼서. 한국 교육이 너무 빡세다고 들었거든. 저도 궁금했습니다. 과연 한국의 교육 환경은 어떨까? 특히 외국인 아이들에게는. 제임스가 연결해준 교육 컨설턴트 그레이스 리를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10년째 서울에서 교육 상담을 하고 있다고 했죠. 요즘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특히 미국에서 오는 가족들이.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서울에만 20개가 넘는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탑 티어는 그녀가 보여준 리스트를 보고 놀랐습니다. 서울 외국인 학교, 더리치 칼리지, 체드윅.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문들이었죠. 입학이 어렵지 않아요? 예전엔 그랬죠. 근데 최근에 확장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자리가 늘었어요. 다음 날 한남동의 몇몇 국제학교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서울국제학교였죠.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미국 사립학교가 떠올랐습니다. 넓은 잔디밭, 현대적인 건물,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 입학처장 마이클스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아이비리그 진학률이 40%예요. 뉴욕 사립학교들보다 높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한국식 학습 열정과 미국식 창의 교육의 결합이죠. 최고의 조합이에요. 교실을 둘러봤습니다. 한 반에 15명 정도의 소규모 클래스. 모든 수업은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고 있었죠. 근데 한국어도 가르치나요? 필수예요. 주 5시간. 우리 졸업생들은 완벽한 바이링구얼이 되죠. 더 놀라운 건 방과 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코딩, 로보틱스, AI 이런 건 기본이고요. K-팝 댄스, 태권도, 한국 요리도 있어요. 한국 요리? 인기 짱이에요. 김치 담그기부터 시작해서 퓨전 요리까지. 학비를 물어봤습니다. 연간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뉴욕 사립학교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를 구경했습니다. 메뉴가 인상적이었죠. 서양식, 한식, 일식, 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앉아있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학교 어때요? 최고예요. 뉴욕보다 훨씬 좋아요. 백인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뭐가 좋아요? 스트레스가 적어요. 경쟁은 있지만 서로 돕는 분위기예요. 옆에 있던 한국계 여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많아요. 인턴십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오후에는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더리치 칼리지 서울이었죠. 영국계 학교답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학부모 중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전 구글 임원 사라 김이었죠. 사라? 아이들도 데려왔구나. 응, 꽤 됐지. 적응은 잘해? 너무 잘해서 문제야. 돌아가기 싫대. 그녀의 아들을 만나봤습니다. 케빈이라는 이름의 16세 소년이었죠. 한국 학교 어때? 짱이에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쿨하고. 공부는 어렵지 않아? 오히려 재밌어요. 프로젝트 위주라서 실용적이고. 그가 보여준 포트폴리오를 보고 놀랐습니다. 앱 개발, 단편 영화 제작, 환경 캠페인 기획. 수준이 대학생 이상이었죠.
이걸 다 학교에서? 네. 리소스가 엄청나요. 원하는 건 다 지원해줘요. 학교를 나오면서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국제학교의 비밀이에요. 동양과 서양의 장점만 모았죠. 근데 한국 대학은 어때요? 외국인 학생들이 가기 어렵지 않나요? 오히려 환영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다 글로벌 캠퍼스를 운영하거든요. 영어로만 수업하는 과정도 많고. 그날 저녁 한남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국제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3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에 이주한 가족들이었죠. 우리 애가 뉴욕에서는 중위권이었는데 여기 와서 상위권이 됐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오히려 잘하더라고요. 다른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준비가 확실해요. AI, 코딩은 기본이고 중국어까지 배우니까. 맞아요. 우리 애는 벌써 3개의 국어를 해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부모들은 단순히 좋은 대학을 보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글로벌 인재로 키우고 있었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미국 엘리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지? 네. 정말 놀랍네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이 올 거예요. 그날 밤 제니퍼에게 전화했습니다. 제니퍼, 걱정 마. 여기 교육 환경 최고야. 아이들이 더 좋아할 거야. 정말?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1시간 동안 오늘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통화가 끝날 때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바나, 고마워. 이제 결심이 섰어. 우리도 간다. 한국의 장점들에 매료되어 있던 차에 현실의 벽을 만났습니다. 바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어느 날 저녁 이태원의 한 바에서 마이클 장을 만났습니다.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6개월 전 한국에 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기로 했다는 사람이었죠. 왜 돌아가세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환상과 현실은 달라요, 사바나.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였나요? 일단 언어. 영어 된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대화는 다 한국어로 해요. 회의할 때 소외감이 장난 아니었죠.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식 문화. 강요는 안 하지만 안 가면 은근히 따돌림 당하는 느낌? 서양식 회사도요? 한국 회사는 다 똑같아요. 겉만 글로벌이지. 그의 아내 이야기가 더 심각했습니다. 와이프가 완전히 우울증 걸렸어요.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불친절했나요? 아니요, 친절해요. 너무 친절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근데 진짜 친구가 되기는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달까. 그날 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더 만났습니다. 이태원의 외국인 바에는 실패자들의 모임이라고 자주 하는 그룹이 있었죠. 김치 냄새 때문에 토할 뻔했어요.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복도,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어디서나 김치 냄새.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 미치겠더라고요. 다른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모든 걸 당장 해야 해. 내일도 아니고 오늘, 아니 지금 당장.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이 문화였습니다. 나보다 10살 어린 상사한테 존댓말해야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도 실력이 있으면. 실력? 여기선 나이가 실력이야. 40 넘으면 부장, 50 넘으면 임원. 자동이야. 듣다 보니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밝은 면 뒤에 이런 어둠이 있었다니. 다음날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한국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변호사 데이비드 조를 만났습니다. 마이클 장 얘기 들었어요. 일리가 있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떤 부분이 맞나요? 언어 장벽은 리얼이에요. 비즈니스 한국어는 영어 잘하는 한국인도 어려워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배웠죠. 하루 2시간씩 2년. 지금은 계약서도 한국어로 읽어요. 2년이나요?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보상은 확실했고요. 그는 회식 문화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보였습니다. 회식을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요. 뉴욕의 칵테일 파티 같은 거죠. 하지만 매일 밤은, 매일은 아니에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젊은 회사들은 나이 문화에 대해서는 그도 인정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예요. 하지만 외국계 회사나 스타트업은 달라요.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죠. 그날 오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글로벌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정착을 돕는 곳이었죠. 센터장 김혜진 씨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작년 한 해 미국인 거주자가 30% 늘었어요. 하지만 1년 내 귀국하는 비율도 40%예요. 왜 그렇게 높죠? 준비 없이 오는 분들이 많아서요. 한국이 쉬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녀가 보여준 실패 사례들을 보니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언어 준비 전무. 둘째, 문화 이해 부족. 셋째, 비현실적 기대. 특히 한국 드라마만 보고 오신 분들은 100% 실망해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죠? 마음을 열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해요. 한국을 미국의 아시아 지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센터를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의 장점만 봤던 거죠. 하지만 모든 곳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 그날 저녁, 제임스와 저녁을 먹으면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솔직히 좀 불안해졌어요. 제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건 아닐까요? 사바나, 모든 이민은 도전이에요. 중요한 건 정직한 정보를 주는 거죠. 제임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전 양면을 다 보여줘요. 장점도, 단점도.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죠. 실패한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해요. 덕분에 나머지가 더 잘 준비하거든요. 그의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죠.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부동산 중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컨설팅 방식을 바꿨습니다. 무조건 장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설명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고객은 텍사스에서 온 엔지니어 커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 6개월은 지옥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요? 언어, 음식, 문화, 모든 게 달라요. 심지어 화장실 사용법도. 그래도 오시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준비하고 오시면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준비 없이 오시면 지옥이고요. 그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죠? 첫째, 기본 한국어는 필수예요. 인사말이라도. 둘째,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 특히 직장 문화. 셋째, 최소 1년은 버틸 각오. 1년이요? 네. 6개월은 적응기, 그 다음 6개월은 정착기예요. 그 후부터 진짜 한국 생활이 시작되죠.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니 오히려 신뢰가 쌓였습니다. 겁먹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단단히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이 늘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기회의 땅이 맞다. 하지만 공짜로 주어지는 기회는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의 헤지펀드 매니저 조나단 리였죠. 사바나, 큰일 났어. 아버지가 암 진단받으셨어. 오, 이런. 어떤 암인가요? 췌장암 3기. 미국에서 수술 견적이 50만 달러야. 보험도 반밖에 안 돼. 50만 달러. 한화로 6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병원은 어떤지 알아봐 줄 수 있어. 한국 병원이요? 응. 삼성병원이 좋다고 들었거든.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의료관광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암 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니. 바로 삼성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전담 코디네이터가 바로 응대했죠. 췌장암 3기 수술이요? 견적 보내드릴게요. 환자 정보를 좀 주시겠어요? 2시간 후 이메일이 왔습니다. 견적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죠. 총 비용 5만 달러. 미국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오타 아닌가요? 다시 전화했더니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의료 수가가 미국과 달라요. 품질은 동일하고요. 조나단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5만 달러래. 믿기지 않지? 뭐, 그게 가능해? 삼성병원이 세계 10위권 병원이야. 시설은 메이어 클리닉급이고. 일주일 후 조나단 가족과 함께 삼성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 의료관광 전용 차량이 마중 나와 있었죠. 병원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호텔 같은 로비, 미술관 같은 복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분위기. 여기가 병원 맞아? 조나단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담 통역사, 코디네이터, 심지어 할랄, 코셔 식단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담당 교수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존스 호킨스 출신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찬 교수입니다. 제가 수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완벽한 영어로 30분간 상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수술 계획, 성공률, 회복 과정까지. 성공률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 병원은 85%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더 놀라운 건 검사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2주 걸릴 검사를 이틀 만에 끝냈죠.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원스톱 시스템이에요. 모든 검사를 한 건물에서 하루에 다 할 수 있죠. 수술은 일주일 후로 잡혔습니다. 미국에서는 2개월 대기가 기본인데 수술 당일 저도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대기실은 호텔 라운지 같았죠.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습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김 교수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을 완전히 제거했고 전이도 없었어요. 조나단이 울먹이며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1인실은 기본, 간병인 침대도 있었죠. 심지어 환자 가족을 위한 샤워실까지. 미국 병원보다 훨씬 좋네요. 조나단 어머니가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간호사들의 케어였습니다. 2시간마다 상태 체크, 영어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따뜻한 미소. 미국 간호사들은 비즈니스 라이크한데 여기는 정말 케어링해요. 이번 2주 만에 조나단 아버지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이 기본이라고 했는데 비결이 뭐예요? 김 교수에게 물었더니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식 재활이죠.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게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퇴원하는 날 총 비용을 정산했습니다. 예상대로 $52,000. 추가 비용은 거의 없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의료가 공공재 개념이에요. 이익보다는 치료가 목적이죠. 조나단 가족은 2주 더 서울에 머물며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그들에게 서울을 안내했죠. 한국 의료 시스템 정말 대단해요.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로 아낀 돈으로 서울에 집을 살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요? 네. 앞으로도 치료받으러 와야 하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기가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아요. 병원 근처를 걸으며 조나단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여기 의대생들이 미국보다 더 우수하대요. 왜요? 경쟁이 치열해서 최상위 1%만 의대 가거든요. 삼성병원 옆에는 또 다른 대형 병원들이 즐비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이 지역이 메디컬 클러스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의료 관광객이 많군요. 네. 작년에만 50만 명이 왔대요. 미국인도 5만 명. 그날 저녁 조나단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바나, 진지하게 한국 이주를 생각하고 있어.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뭐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집부터. 병원 근처로. 그렇게 또 한 명의 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건강 때문에. 그리고 저는 깨달았죠.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비즈니스나 교육만이 아니라는 것을. 조나단 가족을 도운 후 또 다른 흥미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 전체가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팀 전체가 옮긴다고요? 화상통화 언어로 CEO 브랜든 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20명, 전체. 제주도에 관심 있어. 제주도요? 서울이 아니고? 서울도 좋지만 우린 다른 걸 찾고 있어. 일과 삶의 완벽한 균형. 제주도.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섬. 하지만 테크 기업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김포공항에서 1시간. 뉴욕에서 보스턴 가는 것보다 가까웠죠.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공기부터가 다르더군요. 바다 냄새와 함께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죠. 공항에서 만난 사람은 제주 디지털 노마드 센터의 매니저 스티븐 박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3년 전 제주에 정착했다고 했죠. 제주에 테크 기업이 많나요?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최근 2년 사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가 운전하는 테슬라를 타고 제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한라산을 배경으로 펼쳐진 도시, 그리고 멀리 보이는 바다. 여기가 첨단과학기 술단지예요. 제주의 실리콘밸리죠. 넓은 부지에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같은 대기업부터 작은 스타트업까지. 영어 사용자가 많나요? 이 단지 직원의 30%가 외국인이에요. 공용어가 영어인 회사도 많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아일랜드 웍스라는 코워킹 스페이스였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실리콘밸리가 떠올랐죠. 오픈 스페이스, 스탠딩 데스크,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영어. 와, 여기 완전 팔로알토 같은데? 맞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친숙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구석에서는 서핑보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거 장식인가요? 아니요. 다들 출근 전에 서핑하고 와요. 제주의 특권이죠. 정말이었습니다. 한 개발자가 머리가 젖은 채로 노트북을 켜고 있었죠. 아침 서핑 어땠어? 스티븐이 물었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최고였어. 파도가 딱 좋더라. 다음은 실제 이주한 스타트업을 방문했습니다. 딥오션 AI라는 회사였죠. 샌프란시스코에서 통째로 옮겨온 지 6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CEO 라이언 조를 만났습니다. 왜 제주를 선택했나요? 삶의 질이죠. 샌프란시스코는 너무 비싸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일하는 데는 문제 없나요?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직원들이 행복하니까. 그가 보여준 사무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바다가 한눈에 보였죠. 점심시간에 해변 산책하고 퇴근 후엔 서핑. 이게 진짜 워라벨이죠. 직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도인 개발자 프라딥은 이렇게 말했죠. 실리콘밸리에서는 하루 14시간 일했어요. 여기선 8시간만 일해도 더 많은 걸 해내요. 비결이 뭔가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창의력이 샘솟아요. 그리고 생활비가 저렴해서 돈 걱정도 없고. 정말 생활비가 궁금했습니다. 스티븐이 설명해 줬죠. 원룸 월세가 50만 원, 식비는 한 달 100만 원이면 충분해요. 샌프란시스코의 5분의 1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런웨이를 5배로 늘릴 수 있죠. 오후에는 제주 남쪽 해안을 둘러봤습니다. 중문 관광단지 근처에는 고급 리조트들이 즐비했죠. 여기는 디지털 노마드들이 장기 거주하는 곳이에요. 한 리조트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바다를 바라보며 일하는 모습이 그림 같았죠. 저 사람은 뉴욕타임스 기자예요. 3개월째 여기서 일하고 있죠. 원격 근무가 가능하니까? 네. 미국 회사들도 이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때 흥미로운 그룹을 만났습니다. 제주 디지털 노마드 미섭이라는 모임이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참여해요? 보통 50명에서 100명. 국적도 다양해요. 그날 저녁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인터내셔널했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싱가포르. 한 독일인 개발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주에서의 1년,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번아웃으로 고생하다가 제주에 와서 완전히 회복했다고. 아침엔 요가, 낮엔 코딩, 저녁엔 서핑. 이게 진짜 삶이지. 모임 후 뒤풀이 자리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주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 여러 사람에게 물었더니 대답이 다양했습니다. 자연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 느린 삶과 빠른 인터넷,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분위기. 그중 가장 인상적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선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다음날 제주도청의 디지털 노마드 유치 담당관을 만났습니다. 제주도의 목표가 뭔가요? 세계 최고의 워케이션 섬이 되는 거죠. 발리나 리스본을 넘어서는 가능할까요? 이미 시작됐어요. 작년에만 장기 체류 외국인이 5,000명 늘었죠. 그들이 준비한 인센티브를 보고 놀랐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비자, 무료 코워킹 스페이스, 심지어 이주 지원금까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인가요? 제주는 특별자치도라 독자적인 정책이 가능해요. 일종의 실험이죠. 제주를 떠나기 전 브랜든과 다시 통화했습니다. 어때? 제주가 마음에 들어? 완벽해요. 당장 이주 준비 시작할게요. 진짜? 응.
팀원들도 다 동의했어. 제주에서 유니콘 만들어 볼게. 비행기에서 서울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하나의 얼굴이 아니었죠. 서울의 다이나믹함, 제주의 여유로움.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흐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한국을 선택할 것이라고. 제주에서 돌아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상담 번수 87건, 계약 진행 중 23건, 예상 수수료 150만 달러. 뉴욕에서의 연수입을 한 달 만에 거의 달성한 셈이었습니다. 그때 뉴욕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마크였죠. 사바나, 언제 돌아와? 여기도 바빠 죽겠어. 조금만 더 있을게. 여기 정말 대박이야. 그래서 언제까지? 막상 대답하려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야 하지? 아니, 정말 돌아가야 하나? 일단 다음 달까지는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서울의 야경. 뉴욕과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뉴욕에서 행복했나? 15년간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1시 퇴근. 주말도 없이 일했죠. 그 대가로 맨해튼 펜트하우스와 연 100만 달러 수입을 얻었지만 정작 그 펜트하우스에서 보낸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그 돈으로 산 행복은 얼마나 됐을까요? 다음 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죠. 자전거 타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조깅하는 직장인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알렉산드라, 제 첫 고객이었죠. 사바나? 여기서 만나네. 알렉스, 요즘 어때요? 최고야. 오늘 첫 투자 받았어. 200만 달러. 축하해요. 골드만삭스 때보다 나은가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돈은 적게 벌어. 하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 무슨 뜻이에요? 봐. 지금 평일 오후 3시야. 뉴욕이었다면 회의실에 갇혀 있었겠지. 근데 난 지금 한강에서 햇빛을 즐기고 있어. 그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야. 내가 만드는 미래. 골드만삭스에서는 그저 부품이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을 들렀습니다. 그동안 고객들에게만 소개했지 정작 저를 위한 집은 보지 않았거든요. 본인이 사실 집을 찾으신다고요? 부동산 아주머니가 놀라워했습니다. 네.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요. 아, 그럼 이 동네가 좋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많이 살거든요. 한남동의 한 아파트를 봤습니다. 한강뷰가 끝내주는 곳이었죠. 가격은 뉴욕제 아파트의 3분의 1 수준. 여기서 10분이면 강남 가고 20분이면 성수동 가요. 위치가 정말 좋죠. 집을 둘러보면서 상상했습니다. 여기서 사는 나를. 아침에 한강 조깅하고 동네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엔 친구들과 맛집 탐방하는. 그날 밤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진짜 이주를 할 것인가?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낮은 생활비, 높은 삶의 질,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 하지만 단점도 있었죠.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무엇보다 뉴욕에서 쌓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는 것. 고민하다 제임스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민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저도 이주를 생각하고 있어요. 오, 드디어. 근데 무서워요. 뉴욕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제임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바나, 질문 하나 할게요.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했던 때가 언제예요? 생각해봤습니다. 언제였지? 작년 크리스마스? 아니다. 그때도 일했지. 재작년 여름 휴가? 그것도 3일뿐이었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답이에요. 서울에 온 뒤로는 매일이요. 매일 새롭고 즐거워요. 그럼 됐잖아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은 쉽지 않았죠. 다음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 부동산 섹션 기자였죠. 워커 씨,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미국 엘리트들의 한국 이주 현상에 대해. 저요? 네. 당신이 이 트렌드의 중심에 있다고 들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무엇을 받는지, 왜 사람들이 떠나는지. 그래서 워커 씨도 이주할 계획인가요? 기자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글쎄요. 잠시 망설이다가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네. 할 겁니다. 말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을 내렸구나. 이유가 뭔가요? 돈을 쫓아왔지만 삶을 발견했으니까요. 결심을 굳힌 후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사무실 정리, 서울법인 설립, 그리고 드디어 강남의 워커 앤 어소시에이츠 서울 오픈. 오픈 첫날 화환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도운 고객들이 보낸 축하 화환들이었죠. 사바나 대표님, 축하합니다. 직원으로 채용한 그레이스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부동산과 교육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인재였죠. 그레이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오전 10시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11시 첫 고객 미팅, 오후 2시 네트워킹 런치.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뉴욕과 달리 의미 있는 일들이었으니까요. 첫 고객은 텍사스에서 온 석유 회사 임원 가족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네. 솔직히 걱정이 많아요. 애들이 셋이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A부터 G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이제 저는 단순한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니었습니다. 토털 라이프 컨설턴트였죠. 집 구하기부터 학교 입학, 은행 계좌 개설, 심지어 동네 맛집까지. 와, 이런 서비스는 미국에도 없었어요. 고객이 감탄했습니다. 한국 정착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직접 겪어봐서 알아요. 첫 달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상담 100건, 계약 30건.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직원을 더 뽑았죠. 두 번째 직원은 놀랍게도 전 경쟁자 로라였습니다. 사바나, 나도 끼워줘. 뉴욕 접었어. 진짜. 왜? 너 보고 깨달았어. 미래는 여기 있다고. 팀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자 컨설팅, 세무 상담, 자녀 교육 컨설팅까지. 특히 소프트 랜딩 패키지가 인기였습니다. 한국 도착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서비스였죠. 집 계약, 가구 세팅, 인터넷 설치, 학교 입학 준비까지. 도착하시면 바로 생활 가능합니다. 어느 날 특별한 고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 벤처 투자자 피터 김이었죠. 한국에 펀드 만들려고 해.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무실, 직원 채용, 법인 설립, 모든 것.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2주 안에 모든 것을 세팅해 드릴게요. 2주? 미국에서는 2개월 걸릴 일인데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정말 2주 만에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테헤란로 최고층 사무실, 10명의 직원 채용, 법인 설립 완료. 피터가 감탄했습니다. 사바나, 당신이야말로 진짜 커넥터야. 미국과 한국을 잇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집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3개월 후 뉴욕타임스의 더 코리안 드림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 인터뷰가 크게 실렸죠. 전직 맨해튼 부동산 여왕, 서울에서 새 왕국 건설. 기사가 나간 후 문의가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200통의 이메일, 50통의 전화. 혼자 시작한 회사가 10명 규모로 성장했죠. 특히 인상적인 고객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구글 초기 멤버 조지 왕이었죠. 30년간 일만 했어. 이제 진짜 삶을 살고 싶어. 어떤 삶을 원하세요? 아침엔 등산, 낮엔 카페에서 책 읽고, 저녁엔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그를 위해 북한산 근처 전원주택을 찾았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30분,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퍼펙트해. 여기서 노후를 보낼게. 가장 뿌듯한 순간은 고객들이 정착 후 연락할 때였습니다. 사바나, 우리 애가 한국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한국어로 대화해. 대표님 덕분에 새 인생을 찾았어요. 스타트업도 잘 되고 있고. 서울 최고예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미 비즈니스 커뮤니티 설립이었죠.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사업가들과 한국 기업인들이 만나는 자리였죠. 첫 모임에 50명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100명, 세 번째는 200명.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네트워킹 모임이 되었죠. 이게 바로 커넥션의 힘이야. 피터 김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투자처도 찾고 파트너도 만났어. 사바나, 당신이 만든 거야. 어느 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봤습니다.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죠. 우리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 있잖아요. 로라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집을 팔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팔고 있었죠. 그리고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뉴욕의 차가운 들 메이커에서 서울의 따뜻한 드림 메이커로 워커앤어소시에이츠가 자리 잡으면서 미국인들의 한국 정착 패턴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다들 이태원으로 갔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태원? 거긴 옛날 얘기야. 요즘은 성수동이지. 새로운 고객 마이크 첸이 말했습니다. 아마존 출신 프로덕트 매니저였죠. 성수동의 매력이 뭔가요? 힙하잖아. 브루클린 같은 느낌? 근데 더 깨끗하고 안전해. 정말 성수동은 새로운 외국인 거주지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카페마다 맥북을 펼친 외국인들이 가득했죠. 어느 토요일 성수동 커뮤니티를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서울 포레스트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날이었죠. 오, 사바나. 멀리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고객이었던 제니퍼 황이었죠. 아이 셋과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매주 와요. 신선한 유기농 채소를 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영어가 다 통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영어를 구사했죠. 딸기 얼마예요? 5,000 원. 한국식 영어지만 소통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마켓을 둘러보니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죠. 김치를 사는 백인 가족, 치즈를 고르는 한국인 커플. 이게 진짜 글로벌 빌리지죠. 제니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은 성수동의 핫플레이스 블루보틀에서 먹었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기다릴만 했죠. 뉴욕 블루보틀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옆 테이블에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분위기. 뉴욕은 다들 바빠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하잖아요. 여기선 앉아서 여유를 즐겨요. 오후에는 성수문화살롱이라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이번 주제는 한국 전통차 체험이었습니다.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비우는 과정이죠. 한복을 입은 선생님이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참가자 20명 중 절반이 외국인이었죠. 와, 이런 고요함. 뉴욕에선 절대 못 느껴요. 브루클린에서 온 요가 강사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이 최근 1년 내 이주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성수동이 좋아서 왔어요. 이태원은 너무 외국인 게토 같았거든요. 한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성수동은 한국인과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어요. 진짜 로컬 경험이죠. 행사가 끝난 후 주최자를 만났습니다.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지원 대표였죠. 외국인 참가자가 많네요. 네. 처음엔 한국인만 왔는데 요즘은 반반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성수동이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의 조화.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성수동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이었죠. 저녁에는 성수동의 또 다른 명소, 언더스탠드 애비뉴를 방문했습니다. 패션, 라이프 스타일, 카페가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여기 완전 소호 같아. 뉴욕에서 온 패션 디자이너 로렌이 흥분했습니다. 근데 더 쿨해요. 한국적인 감성이 섞여 있달까? 그곳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 데니얼 정이었죠. LA에서 나고 자랐지만 2년 전 한국으로 역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을 선택했어요? 정체성을 찾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아시안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나예요. 적응은 어땠나요? 성수동 덕분에 쉬웠어요. 너무 한국적이지도
너무 서구적이지도 않은 딱 중간. 그의 말에서 성수동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간.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태원이 과거 외국인들의 안식처였다면 성수동은 미래의 글로벌 커뮤니티의 모습이었죠. 경계가 없는 곳.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곳. 그곳에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욕의 옛 동료들과 고객들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쏟아졌죠. 사바나, 뉴욕타임스 봤어? 대단해. 무슨 일인가 싶어 인터넷을 켰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에 큰 제목이 떠 있었죠. 더 코리안 드림 왜 미국 엘리트들은 서울을 선택하는가? 기사를 읽어보니 제가 인터뷰한 내용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개인 스토리가 아니라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다뤄졌죠. 작년 한 해에만 7,000명의 미국 상위 소득층이 한국으로 이주했다. 이는 전년 대비 300% 증가한 수치다. 통계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체감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기사는 이 현상의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했습니다. 경제적 요인, 문화적 매력,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키워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가치관의 이동이다. 미국식 성공 신화에 피로를 느낀 엘리트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있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는 제 회사가 크게 소개됐습니다. 전직 맨해튼 톱 에이전트 사바나 워커는 이제 서울에서 미국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한 부동산 중개를 넘어 문화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기사가 나간 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의가 폭주한 것이죠. 하루에 500통의 이메일이 왔어요. 그레이스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보스톤. 미국 전역에서 연락이 왔죠. 특히 눈에 띄는 문의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억만장자였죠. 워커 씨, 제주도에 관심 있습니다. 프라이빗하면서도 글로벌한 커뮤니티를 찾고 있어요. 또 다른 문의는 할리우드 영화 프로듀서로부터 왔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서울에 베이스를 만들 생각입니다. 이제 단순한 주거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자본과 인재가 본격적으로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었죠. 뉴욕타임스 기사의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CNN,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후속 보도를 했죠.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은 서울에 있다. 실리콘밸리 다음은 판교, K비즈니스의 시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죠. 워커 대표님, 미팅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비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압구정의 한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 비즈니스 서밋이었죠. 제가 공동 주최자였습니다. 500명이 넘는 참가자가 모였습니다. 절반은 한국 기업인, 절반은 미국에서 온 사업가들이었죠. 기조연설자는 전 구글 CEO였습니다. 그의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죠. 미래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행사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명함이 오가고 투자 상담이 이루어지고 파트너십이 맺어졌죠. 이게 바로 커넥션 파워야. 옆에서 피터 김이 말했습니다. 덕분에 한국 스타트업 3곳에 투자 결정했어. 총 5천만 달러.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참가자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워커 대표님 덕분에 한국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저도 이주 진지하게 고려해 볼게요. 다음 달에 상담 예약 가능한가요? 그날 밤 한강이 보이는 루프톱 바에서 팀원들과 축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로라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10년 후에는 한국 드림이 아메리칸 드림만큼 유명해질지도 몰라요. 그레이스가 덧붙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고 있었으니까요. 뉴욕타임스 기사 이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북한산 등산로를 올랐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루틴이 되었죠. 사바나, 여기야. 정상 가까이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선데이 하이커스라는 모임이었죠. 미국인, 한국인이 함께하는 등산 클럽이었습니다. 오늘도 날씨 최고네요.
조지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구글 은퇴자로 이제는 완전한 서울 사람이 되었죠.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도시가 장관이었죠.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옆에 선 알렉산드라가 말했습니다. 뭐려? 이런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뉴욕에선 일요일에도 일했으니까. 그녀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뉴욕에서의 성공은 늘 더 많은 일, 더 많은 돈을 의미했습니다. 하산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회사는 이제 30명 규모로 성장했고 서울뿐 아니라 부산, 제주에도 지사를 열었죠.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변화였죠. 사바나,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찾았어요. 한 고객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뉴욕에서 번아웃으로 고생하다 한국에 와서 완전히 회복했다는 사람이었죠.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스트레스로 가득한 시간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죠. 좋은 아침이에요, 대표님. 직원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볼 수 있었죠. 오전 미팅은 특별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글로벌 빌리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주거 단지 개발이었죠. 컨셉은 이렇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건축가가 설명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언어 교환 프로그램, 문화 행사. 진정한 글로벌 빌리지를 만드는 거죠. 듣다 보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점심은 광화문의 한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했습니다. 뉴욕 시절 멘토였던 바바라 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죠. 사바나, 정말 놀라워. 당신이 완전히 달라졌어. 어떤 면에서요? 표정이 살아있어. 뉴욕에서는 늘 긴장해 있었는데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나도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은퇴하고 한국으로 올까 하고. 정말요? 바바라, 당신이? 그녀는 맨해튼 부동산계의 전설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대가였죠. 응. 너 보니까 용기가 생겨.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식사를 마치고 경복궁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죠. 이런 여유를 언제 가져봤나 싶어. 바바라가 감탄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센트럴파크도 제대로 못 갔잖아. 맞아요. 늘 일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간단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을 초대했죠. 미국인, 한국인,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건배,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다 같이 잔을 들었습니다. 막걸리, 와인, 맥주가 섞여 있었지만 상관없었죠. 파티 중에 흥미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있잖아, 난 한국 와서 처음으로 일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됐어.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어떤 의미? 일은 삶을 위한 수단이지 삶 자체가 아니라는 것.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야. 아이러니하네. 한국이 일 중독 사회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바뀌고 있어. 특히 젊은 세대는 달라.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파티가 끝난 후 혼자 한강을 걸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강물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죠. 1년 전 저는 돈을 쫓아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것을 얻었죠.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뉴욕에서의 연봉은 한국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죠. 늘 더 많은 것을 원했고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돈은 충분했고 시간은 풍부했으며 관계는 따뜻했죠. 진짜 성공이란 뭘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죠. 진짜 성공은 은행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였고 큰 집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의 옛 동료였죠. 사바나, 나도 결심했어. 다음 달에 서울 간다. 정말? 뭐가 결정적이었어? 너의 얼굴. 화상 통화할 때마다 점점 밝아지더라. 그게 증거잖아.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또 한 명이 새로운 삶을 찾으러 오는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안내자로서. 1년 전
저는 돈을 쫓아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출근합니다. 뉴욕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진정한 삶의 리듬을 찾았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지. 그 답은 직접 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K-팝의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 그리고 진정한 삶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바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연봉 100만 달러를 버리고 서울을 택한 맨해튼 부동산 여왕.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돈을 쫓아왔지만 삶을 발견했다. 지금도 매일 수백 명의 미국 엘리트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건 더 큰 연봉이 아닙니다. 더 큰 삶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이 놀라운 변화의 물결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